시공을 초월한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터뷰. 고즈넉한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낯익은 기념비적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갑작스럽게 아지랑이 같은 빛이 일렁이더니 한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다. 군인 특유의 각 잡힌 자세가 몸에 밴 듯하다. 나는 곧 그가 20세기 중후반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인물 박정희 전 대통령임을 직감했다. 1960, 70년대 대한민국을 이끌며 초고속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동시에 독재와 인권 탄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눈앞에 펼쳐진 이 시공간 초월의 만남은 그에 대한 물음을 더욱 직설적으로 던질 기회를 허락하는 듯했다. 성필원, 박 대통령님, 이렇게 시공을 넘어 뵙게 되어 기묘하면서도 뜻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선생님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제 세대에게도 선생님은 경제발전의 주역이자 군사독재자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거든요. 대통령 박정희, 만나서 반갑네. 내가 생전에 하던 일들이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지. 나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무척 다를 거야. 하지만 그 시절 나라가 무엇을 원했고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어떤 질문이든 조훈이 해보게나. 그렇다면 당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소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셨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있던 상황에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행위입니다. 쿠데타라는 비판도 여전한데 왜 군사정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당시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4.19 혁명 이후에 혼란으로 혼미해져 있었네. 경제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위태로웠지. 국민들은 배고픔과 실업에 시달렸고 정치는 파벌 싸움에 휩싸여 있었어. 나는 조국 근대화가 시급하다고 보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질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네. 물론 그것이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한 쿠데타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때는 이대로 가다간 공산주의 위협이나 내부 혼란으로 나라가 존속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는 절박감이 컸다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군이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후대에선 이것이 개인의 야망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잠시 침묵하며 야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야망이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었냐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다 말하겠네. 내 출발점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당시에 내가 헌신짝같이 버린 것이 내 군인 신분이었고 실패하면 반역자로 단두대에 오를 각오도 했다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재임 기간 중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게 해줬다는 점에서 아직도 존경의 목소리가 높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셨나요?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하려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계획이 필요했다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지. 수출에 사활을 걸고 해외 차관을 끌어오며 공장과 도로, 발전소를 만들었다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현대화를 추진했고 국민들이 빈곤을 벗어나려면 희생과 고된 노동이 필요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했어야 했지. 당시엔 하루 14에 16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혹독한 시기였으니까. 노동 착취라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걸세. 그렇게 해서 한국은 단숨에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제조업 수출 중심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이 뒷전으로 밀렸다거나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있지요. 재벌, 당시엔 지금처럼 거대 기업이 될 줄 몰랐네. 그저 자본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몇 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해줬던 거지. 그것이 후에 재벌의 독점이나 부정부패와 연결될 줄은 예측하기 어려웠네. 노동자 인권 문제 역시 인정한다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 나라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단기간에 자본을 축적해야 했고 그만큼 각 분야에서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 이번에는 유신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2년 선생님은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국회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억눌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요. 이를 오늘날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독재 체제였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세상은 독재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네. 1970년대 초 북쪽의 공산 세력과 주변 강국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네. 국가 안보와 경제 개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지. 유신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으고 내가 구상했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과 수출 확대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 했다네. 다수 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긴박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게 옳았냐고 묻는다면 후대 시각에선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그 긴박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반대 세력을 두어 고문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긴급조치 구호 등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포갑 조치였다는 평가가 있지요. 그 시절 내가 봤던 한반도의 정세는 위태로웠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국제 정세는 유동적이었지. 조금이라도 내부 분열이 생기면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네. 다만 시대를 뛰어넘어 보면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 아니냐, 권력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게야. 나는 솔직히 말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유와 인권이 제한되었다고 생각한다네. 하지만 당연히 현재의 민주주의 시선에서 보면 큰 과오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음을 인정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외교도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특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셨지요. 그런데 이는 과거사 청산 없이 졸속으로 체결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나 역시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고 심지어 일본군 장교 경력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 하지만 나라가 가난과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던 게 현실이었네. 한일 협정을 빨리 맺고 그것을 토대로 공장 설비와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하려고 했다네. 물론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많았고 나도 민족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다고 할까. 그 결과 일본의 차관과 기술 도입으로 여러 산업 분야가 성장했던 건 사실이네. 베트남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원을 더 얻기 위해 한국군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군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오늘날까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의 일부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네.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관계가 절실했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라네. 전쟁이란 본래 비극이고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게 결코 정당화될 순 없지. 다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나 사과는 후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문제라고 생각한다네. 대통령님의 재임 기간을 두고 경제 발전을 이뤘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두 평가가 격돌합니다. 양 극단의 시각이 팽팽히 맞섰는데 본인은 어떤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조국 근대화를 향한 초석을 놓았다고 자부한다네. 말 그대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라를 세우고 방위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며 산업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이지. 하지만 동시에 내 방식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순 없어. 당시엔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지만 국민들에겐 아픔과 상처를 남겼으니 말일세.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1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상당히 발전했지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정희 시대를 다시금 미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재자를 칭송해선 안 된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후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고 선택의 문제라네. 다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억압과 희생도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네. 어떤 이는 그 시절이 좋았다,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인권도 없고 독재로 언론이 탄압당했다고 말하지. 둘 다 사실이 아닌가. 역사는 늘 공과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권위주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 분배 등을 두고 여전히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더 나았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있고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상당한 위상을 누리고 있지 않나. 그 기틀을 닦은 건 분명히 내 시대와 그 이후 여러 지도자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합쳐진 결과라네. 하지만 내 경험상 권위주의적 통치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네. 경제가 성장해도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불만이 폭발하게 마련이지. 부디 지금 세대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 근면과 창의를 발휘하는 길을 찾아가길 바라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반성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니겠나.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갔다. 잘못도 많았지만 당시 내겐 그 길밖에 보이지 않았지. 다만 후대 여러분이 내 그림자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열린 민주주의와 평등을 추구하길 바란다.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책임은 여러분의 몫이라네. 박정희 시대는 한국 근현대사의 큰 분수령이었다.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의 숨통이 죄어들던 역설적인 시기였다.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 그 모든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했던 시기였던 동시에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닫게 해준 시대이기도 했다. 돌아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크고 작은 박정희 신드롬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 극단의 미화나 반대로 모든 엄적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건 그가 남긴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이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때론 성찰과 비판, 그리고 과거의 성과에 대한 계승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